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엄청난 분을 모셔서 제가 같이 대화할 수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겁을 먹고 제가 뇌사랑이라는 이 시집을 펼쳤는데요. 딱 시집을 펼치자마자 다행히 친절하게 시를 감상하는 법이 처음에 딱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챗 GPT 인공지능 이게 되게 화두인데요. 이렇게 또 시마다 다 해석도 달아주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SNS 글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시집을 보니까 좀 겁을 먹었다가 다행히 옆에 해석이 다 있어서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외사랑이라는 시를 대표 제목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외사랑이란 뜻은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상대편을 갖다가 사랑하지만 이제 그것을 알면서도 받아주지 않는 사랑이고, 이제 짝사랑이란 말이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이제 상대편을 사랑하지만 그 사실을 상대편을 이제 알지 못하는 경우를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외사랑은 제가 해석하기에 그냥 외로운 사랑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학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외로움 혹은 쓸쓸함인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이 함께 있어도 어떤 면에서는 가장 고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제목을 갖다가 이제 외사랑이라고 했고, 이 시집에서는 이제 인간, 그러니까 시인과 이제 AI, 챗 GPT 소통 측면에서 인간은 이제 인간적인 사랑을 다루지만 기계는 이제 기계적인 사랑을 다룹니다. 인간과 기계는 이제 정신과 육체를 통해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이죠. 만약 인간과 기계가 사랑한다면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외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외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외사랑인데 이 안에 인공지능이 쓴 대답한 글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 있네요. 지금 인공지능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앞으로 인간과 이 기계가 어떻게 공존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기계는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인간이 기계를 짝사랑하는 건가요? 그럼 외로워질까요? 외롭지 않아질까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인터넷이나 챗GPT나 AI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되는 시점으로 들어가는데요. 문학 쪽에서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챗GPT가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그런 경우는 지금 창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창작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인간이 한 창작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AI한테 이제 지식과 정보를 갖다가 제공받을 수 있죠. 이 시집은 이제 제가 생각에는 한국 최초로 AI와 이제 대화체로 쓴 시집으로 의미가 있고요. 물론 시는 제가 썼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해설을 시켰는데요. 전체적으로 또 그걸 또 평론한 또 평론가도 맨 뒤에 이제 평론을 해 주셨는데, 이 시집이 이제 실험 정신이 높다는 평가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주는, 개간지에서 주는 이제 시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을 받을 정도로 시의 수준은 상당히 높고 문학적인데 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AI도 접목을 시키셨어요. AI가 해석해준 해석은 마음에 드시나요? 되게 이제 문자, 작부적인 해석을 갖다가 AI가 잘하는 것 같고요. 지식이 쌓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AI는 계속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또 이 해설을 맡으면 조금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형식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해설을 하는데, 되게 해설이, 틀리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해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람과 이 AI 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 시점에서요? 아무래도 이제 창의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기계적인 어떤 창의성하고 인간적인 창의성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문학적이지 않은 표현들이 이제 시에서 나오게 돼요.
왜냐면 단어와 단어를 조합시키는 것을 AI가 잘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의미적인 것보다는 어떤 현상적인 것에 대한 어떤 시를 쓰는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AI가 철학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언어의 나열 이런 것을 조합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되죠. 네, 맞아요. 약간 그럴싸한데 동문서답하는 느낌. 약간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뭐 물건 파는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느낌을 좀 저도 받았어요. 그리고 작가님의 이력이 참 다양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치는 중앙대 문창과 졸업하시고 외국에 나가서 족부의학을 공부하셨더라고요. 또 그림도 그리시고 어떻게 이렇게 작가님의 인생이 이렇게 흘렀을까요?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질 텐데요. 네, 좀 긴 이야기를 예, 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중대 문창과를 다닐 적에 그 소설이 전공이었는데요. 소설보다는 이제 사회 변혁, 그 당시의 상황이 뭐 글을 쓰거나 그런 것보다는 국가의 어떤 그 책임, 뭐 어떤 위정자들의 어떤 문제들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대립적인 구도 속에서 글을 쓰는 것이 좀 저한테는 좀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설을 쓰는 것을 등한시하고 졸업 전에 작가가 못 되었어요. 그 당시에 나타난 저는 강박에 의해서, 이런 군부 독재나 이런 것들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한국을 떠나서 이제 호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시드니에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뭐 접시 닦기, 청소부, 페인트공, 택시 운전 등등 직업을 전전하면서 잘 살아남기 위해, 그다음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됐는데, 이왕이면 이제 남들이 관심이 없거나 우리나라가 한국에 없는 것들을 공부하고 싶어서요. 선택한 게 이제 발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직업을 이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지고요. 근데 그게 또 무척 이제 불안한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저는 이제 영영 작가가 되지 못할 길에 들어선 것처럼 직업은 안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는 이제 불안감이 있어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무작정 돌아와서 이 제가 전공한 거를 이제 포다이트리스트라고 그러는데 포다이트리라는 것이 이제 족부 의학이죠. 그런 분야가 한국에 없는 분야라 해서 다시 이제 고생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개척자로서 어느 순간 이제 자꾸 그렇게 이제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어떤 벽 같은 게 생긴 것을 느꼈어요. 아니, 왜 배가 부르면 자꾸 정신적으로 마음에 안 드세요? 남들은 배 부르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벽 같은 것을 이제 그 정신적으로 상당히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은 이제 글을 쓰는 것을 워낙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림을 이제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뉴욕에 갔었는데 소거리를 걷더니 거기 이제 미술 전시하는데 전시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서 보고 갑자기 그림이 어떤 면에서 이런 어떤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화시키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느 정도 몰두하다 보니까 마음의 안정이 이제 찾아왔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자 또 다시 이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제 그림보다는 글을 써야 된다는 이제 평생 이제 소설가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하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려고 폭음을 많이 했죠. 그래서 너무 솔직하신데요. 예, 어느 날 네. 깨어나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를 써야 되겠구나. 나는 써야지 사는구나. 그런 걸 어느 날 느꼈어요. 느낀 게 너무 늦게 느꼈죠. 그래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안해지면 이제 저는 일을 또 저질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열심히 글을 쓰지 않을까. 음, 독자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강박이 또 오기 때문에. 그 불안이 일종의 신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일을 자꾸 하실 때마다 여긴 네 자리가 아니다. 근데 또 어디 가려니까 또 쉽지 않죠? 결국 소설가의 길로 자꾸 돌아오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안이 또 글을 쓰는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 장편 소설에도 불안해서라는 이 장편이 있는데, 그거가 이제 소설 제목이 이제 불안한 것이 이제 약간 고독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인간이 약간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불안한 내면을 살피다 보면 이제 그것을 그 글을 써서, 그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소설을 써주셨어요. 책 디자인이 네. 예술적으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 제목은 포수 김우종 부부기 조선시대 얘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있는 조선시대의 어떤 배경인데 이 그림과 색채는 또 현대적이고 예,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소설에 대해서 좀 얘기 들려주세요. 네, 어떤 내용인지. 이게 이제 그 조선시대에 나와 있는 어떤 서적들이나 뭐 책들이 전부 양반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들을 읽다 보니까 어느 책에서 이제 그 포수 김우종이라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신기했어요.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고 실제 기록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부북일기라는 그러니까 그 책이 이제 소설의 배경인데요.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얘기냐면 17세기 이제 조선시대에 경상도 울산에서 한경도 그 변경인 회령 지방으로 이렇게 오가면서 근무하는 종군 일기거든요. 김우정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367년을 산 사람이에요. 그 367년을 살았다는 기록이 공문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조선 사람으로서 367년 거의 아브라함. 그 성서에 네. 나오는 거 외에는 네. 가장 아시아 쪽에서 가장 오래 산 분인데 근데 공적인 문서에 예. 나와 있다는 게, 그 공적 문서라는 거는 뭐냐면 북막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조선 시대 이제 19세기 순종 때 한경도에 이제 파견간 북평사라는 직업이라 그래야 되겠죠. 병사의 직을 받고 간 박내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원래 이제 암행어사도 하고 공문서를 작성하는 걸 많이 그러니까 일기 형식으로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걸 나라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 보고서 안에 나오는 이제 실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 자체가 이제 조선 시대의 포수들 얘기를 다루는데 말하자면 독립군 얘기라든지 네, 그런 선생님이 총을 잘 쐈다. 예, 홍범도 홍범도도 이제 포수죠. 네. 그런 어떤 독립군들의 포수가 총을 쏘는 포수라는 직업 그런 분들이 어디서 왔는지 보면은 이제 조선 시대를 가봐야 돼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조선 시대에서 임진왜란 때 이제 일본군이 이제 조총을 쏘기 시작했죠. 우리를 향해서. 그럴 때 이제 조총을 입수해서 우리나라에서 또 제작을 하게 됐어요. 다시 이제 그 어떤 외적의 침입이 있었을 때 총이 활이나 칼보다 훨씬 살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포수들이 조선 시대에 이제 그 병자호란까지 같이 나면서 사실은 이제 포수들이 나라에서는 포수를 갖다 키우긴 했는데 실제 전선에 들어가서 포수들이 혹시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킬까봐 총알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급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쌍령 전투라고 우리나라 뭐 3, 4만 명의 군인들이 300명의 청군한테 이렇게 완전히 그 몰살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때도 포스들한테 총알을 두 발인가 세 발씩밖에 안 줘가지고 그걸 다 쏘고 나니까
어디 아무것도 없죠. 네, 그래서 예, 그래서 몰살을 당한 총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쇠막대기인데. 그런 얘기들을 여기 이제 배경으로 깔고 있는데, 여기 이제 내용이 이제 양반과 이제 노비들이 갈등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포수 김우종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노비였는데 이제 평민이었기 때문에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그런 어떤 갈등이라든지 문관과 무관의 알력, 뭐 활과 총의 대립, 그래서 또 남남북녀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을 오가는 이야기를 꼭 쓰고 싶었어요. 이게 사실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죠. 다 같은 영토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이 소설을 남북으로 오가는 얘기가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중세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고 뭐 많이 퍼뜨렸는데요. 그 시절의 특징이 이제 계급이 있던 시절임에도 하도 이야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계급이 그 시절에 있었나 보다 하고 이제 많이 받아들였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야기는 왕가의 암투 이야기와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이야기 위주이고, 포수라든가 일반 서민들의 좀 깊이 있는 이야기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조선시대 얘기 들으니까 옛날 얘기 듣듯이 굉장히 재밌네요. 특별히 이 김우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 이유가 있나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오래 살았다는 거죠. 네. 병마절도사가 이제 그 병권을 다 잡고 있는데, 그 밑에서 박내겸이라는 분이 이제 그 어떤 문관적인 일, 행정, 뭐 행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양반들에 대한 감시, 뭐 이런 활동, 그 다음에 그 정세를 보고하고, 그래서 이제 임금한테 바치는 이제 이런 그 자기 공무일기가 북막일기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 367살 그분이 이제 만난 날이 1828년 3월 22일인데요. 그 만난 날의 그 기록에 이제 이 사람도 못 믿는 거죠. 이분이 정말로 367살이나 당신이 들었느냐 그랬더니 뭐 그렇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기를 이분이 진짜로 분적에도 기록돼 있고 한 집안에서 10대째를 갖다가 있다. 그 집안이 증언을 한다. 이 사람이 10대째까지 그 집안에서 일을 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신선이구나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김우종이라는 사람은 이제 임진왜란에도 참가했지만 병자호란 때 이제 포수로 출정해서 싸우다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이분은 무려 10사흘 만에 죽고 나서 10사흘 만에 깨어난 초인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워낙 양반 위주의 세계가 그려져 있고,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왕을 위주로 해서 조선시대를 뭐 그리는데, 이런 어떤 서민 쪽에서도 이런 초인적인 사람이 있었다는 것들을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포수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이제 포수를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여기 전쟁 신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서 북정록이라든지 그런 내용들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 조선시대 이제 후기를 갖다가 이렇게 후기의 역사를 서민의 관점에서 관통시키는 거죠. 그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지 사랑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다 믹스해 봤습니다. 네, 이 책 참 재밌습니다. 300년 이상 산 포수의 이야기이고, 사랑과 뭐 계급 갈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골고루 있는데요. 요거는 조선시대 장편이고요. 요거는 시집인데요. 이 두 개를 읽고 선생님 이런 생각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요 시집 안에 좋은 시 많은데 하필이면 제가 대한민국 깡패 역사라는 시가 이렇게 딱 눈에 띄어서요. 또 민중에 대한 애정과 위정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느껴졌어요. 혹시 문학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계신
무작정 이제 써보니까 시가 이제 작가가 의도하는 메시지를 축약해서 담아내기 좋은 이제 그릇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서사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지만, 저한테는 이제 소설이 대체적으로 행복을 꿈꾸는 피지배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대중이나 민중, 그들을 또 억압하는 지배층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다루기에 가장 적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실의 실체, 혹은 이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작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메시지를, 그런 어떤 사실의 실체를 밝히는데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너무 사실의 실체를 밝히다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미적인 요소를 좀 넣어야 되는데, 이게 낭만적인 시도 썼지만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느끼는 점을 이제 시로 쓰는데, 그리고 이제 글이라는 게 내 이야기를 쓰는 것도 어려운데요. 시대를 넘어선 이야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책을 주로 읽으시는데 이렇게 이런 책을 쓰실 수 있나요? 만약에 제가 어떤 주제나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쓰겠다 그러면 그거 관련된 어떤 문헌들, 뭐 예를 들어서 논문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의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문헌과 자료를 좀 모아서 읽고 참고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책 뒤에요, 이렇게 부국일기, 박치문일기, 박해숙일기, 송시열 간행한 백담집 이런 참고 자료들이 있는데 이 책들 1600년대 책들인데 실제로 읽으시려면 한자어로 되어 있지 않아요? 요즘에 번역이 잘 돼 있어가지고. 번역해도 그 단어가 저 못 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서 공부하셨어요? 이 책 자체에 이제 나오는, 저도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시대의 관직이라든지, 네. 뭐 어떤 건물을 묘사할 때 나오는 네. 언어들이라든지, 평상어에서 이제 그들이 쓰는 것들을 이제 될 수 있으면 요즘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제 그림도 약간 현대적이지만 현대적인 표현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부방한다는 말이라든지, 이제 부북이라는 말도, 북쪽에 근무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급 장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장교로 인간해서 전방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가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문과 시험에 이제 합격해서 전방에 배치돼서 가는데,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양반들이었기 때문에 노비나 뭐 이런 사람들을 쭉 대동하고 말을 뭐 2, 30필씩 끌고 여럿이서 혼자 가면 이제 혹시 민심이 흉흉해서 중간에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 안에 공격을 받거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를 지어서 가는 그 자체가 되게 서사적이고 또 이렇게 재밌어 보였어요. 이런 산맥이라든지 산의 이름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 어떤 표기법에 따라서 묘사했습니다. 그 묘사를 보면 포수라는 직업도 안 해보셨고 조선시대도 안 사셨는데 묘사가 그냥 그 시대 책 같아요. 그리고 어휘도 우리 문창가라서 그러신지 그냥 뭐 말이 25마리였다 이렇게 안 하고 기마와 복마가 25마리였다. 이렇게 짐을 싣는 말, 사람이 타는 말, 굉장히 한 줄 한 줄 섬세하고 고급스러워요. 재미도 있는데 어휘 공부하기에도 좋은 책이었어요. 작가님은 어릴 때 어떤 소년이셨나요? 되게 이제 겁이 많고 거의 말을 안 하는 소년이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넌 어릴 때 작은 곰처럼 있었다. 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가지고 노는데 장난감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개미를 한 마리를 가지고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같이 있는 거죠, 개미하고. 그래서 그걸 관찰하고 집이 어딘지 쫓아가고. 근데 그렇게 조용한 소년이셨는데 호주도 가고 뉴욕도 가고 새로운 경험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도 제가 이제 귀신 나올까봐
무서워서 밤에 잠을 잘 못 잔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형과 누나들이 제가 칠남매 중에 여섯째이기 때문에 형과 누나들이 이제 계속 야단을 치거나 혹시 혼을 낼까봐 눈치를 많이 살피면서 컸죠. 요번에 2024년 이제 개간지 시화산문의 여름호에 이제 그 제 소년 시절의 그런 얘기들, 영을 만나는 이야기, 소년 때 그것을 발표하니까, 뭐, 이제 곧 나오겠네요. 그걸 한번 꼭 읽어보시면, 단편 소설인데, 꼭 읽어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소년이었는지가 거기 기록돼 있어요. 칠남매 상상이 안 되네요. 굉장히 복잡복잡 했을 것 같은데, 그 시절의 성장 과정이 또 하나의 글이 되어서 나오네요. 이 출판사가 북치는 소년이에요. 이게 작가들로서 굉장히 선망의 출판사인데요. 부럽습니다. 이 이민우 대표님이 아무 책이나 출판 안 하시는데, 이 책이 자기 배려 소설 선 5권이에요. 저는 철학을 해서 자기 배려란 용어가 소크라테스, 푸코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책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표님과 어떻게 인연이 되셨어요? 출판사가 이제 북치는 소녀는 사실은 김종삼의 시인의 시에 나와 있는 시 제목입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데 실제적으로 아주 북치는 소년이 사실은 영화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얘기는 아니에요. 외롭고 쓸쓸한 얘기거든요. 가난한 한국에서 이렇게 서양 나라에서 온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맞아요. 이분의 사시던 시대가 한국과 서양이 굉장히 이렇게 좀 경제적 격차가 큰 시대였죠. 그리고 이민호 평론가죠. 교수이자 평론가, 또 시인이고, 이분은 이제 김종삼을 상당히 전공한 사람이에요. 김종삼, 김수영. 이분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김종삼 시인을 추종하는 종삼 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에 이제 제가 만들 때 참여를 하게 됐고요. 이제 김종삼 시인의 모든 시와 발자취를 이제 집대성한 김종삼 정집을 이제 본격적으로 편찬했는데, 그전에도 김종삼 전체 시를 묶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분이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미발표작까지 정집을 만들고, 또 저희 이제 이분하고 저하고, 분기별로 이제 김종삼 시를 이제 음악적으로 해석하는 종삼음악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종삼음악회에서 김종삼의 시와 김종삼이라는 분이 이제 클래식 음악 애호가를 뛰어넘어서 시적인 내용이 시가 자체가 음악하고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클래식을 듣고 그것을 시적인 영감으로 시를 쓰는 그런 쪽에서는 김종삼이라는 분을 따라갈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시인이에요. 최근에는 서울문학관이라는 것을 설립하려고 서울에 이제 문학관이 없어서 윤동주 문학관 있고 그 정도지. 서울시 문학관 대부분의 작가들의 유명 작가들 우리나라 문단에서 서울을 거쳐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상이라든지 박인환 이런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서울문학관을 만드는데요. 거기도 이제 같이 제가 동감을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관심 있는 분야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서울에 많이 오는데요. 우리 서울에도 이렇게 한국에도 훌륭한 시인이 있었고 문인이 있었고 이런 걸 좀 알리고 싶은데 노래나 드라마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문학은 좀 아직 덜 알려져 있어서 음식 예를 들어서 명동에 가면 명동 자체가 옛날에는 이제 문인들의 거점이었거든요. 전후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문인들이 모여서 문학을 토론하고 그런 데가 명동이라는 데인데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강국인데 특히 이제 문화예술 쪽에서도 여러 가지 드라마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드라마를 생산하는 원료가 이런 소설이나 극작이나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화의 그럼요, 그게 힘인데. 뿌리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문학관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뭐 설립 계획은 혹시 뭐 몇 년도쯤 개관 이미 다 이제 이미 다 서리 작업을 다 끝내가지고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에요? 지금은 이제 명동 쪽에다가 그걸 하려고 하거든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학관을 만들려고. 예. 너무 좋은 일 하시는데 개관하게 되면 꼭 알려주세요. 네, 찾아가서 널리 알리고 도움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께 글쓰기란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로 마음속에는 이제 이런 어떤 채무의식 같은 게 있어요. 내가 빚쟁이라는 생각, 글에 대한, 그러니까 글을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채무의식이 있어서 꼭 갚아야 된다고. 소설에게 이제 소설이나 이제 이런 어떤 문학 작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막상 그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생각이 빚을 좀 천천히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장기로 하고 장기 할부. 예, 그래서 한 10년 난지 글을 썼는데 책은 서너 권 정도, 5권 정도 아마 냈을 거예요. 제 생애 많은 시간을 이제 다른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90%를 다른 일을 하는데 쓰고 있고 소모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소설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묵직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진짜 작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또 출간 계획이나 계획은 또 어떻게 되나요? 작가라는 예술가라는 사람이 자기를 소모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나 빨리 소모시켜가지고 이상이나 김유정처럼 박인환처럼 요절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장편 한 편을 천천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적인 단편집을 내려고 7편에서 8편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반을 써서 발표했고 더 써서 이제 단편집을 내년 안에 내고 시는 이제 어려워서 제가 안 쓰려고 하는데 시집을 내고 이제 작은 문학상을 받았기에 그래서 한 권 더 내고 싶습니다. 이제 이게 욕심이 너무 과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글을 쓸 때 몸도 축나고 정신도 많이 힘들고 그럼에도 또 쓰게 되고 그거는 왜일까요? 작가님과 이 글이 무슨 인연일까요? 안 쓰면 불안해지는 네, 귀신처럼 막 이렇게 예, 안 쓰면 등을 불안해지고 두드리나요? 중독성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도 그려보고 그래서 한 일주일 내내 그림을 그리고 한 점을 그려놓으면은 만족감이라는 게 있어요. 카타르시스인데 일종의 정화작용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 만족감을 그림 그리는 것보다 글 쓰는 게 더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그림도 이게 몸을 상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허리가 다 아프고 몸이 집중하다 보니까 온몸이 아픈 지경이 되는 건데. 몰입하죠. 예. 글도 이게 쓰다 보면 핫밤 새는 게 후딱 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도 고통스럽고 그걸 이루지 못한 자기가 이걸 잘 쓰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이랄까 만족감이 포만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에 또 이건 잘 썼구나 그러면은 너무나 그 카타르시스 정화가 막 되고 그래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싹 사라지기 때문에 안 쓰면 불안하기 때문에 또 쓰게 되고 쓰면 고통스럽지만은 또 만족감이 카타르시스 정화작용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죠. 중독성. 중간중간 요즘은 이제 알코올로 이렇게 예. 약간 희석은 안 하시고요. 유명한 제가 알코올릭은 아니지만 네. 술은 되게 많이 먹는 편입니다. 시인들이 조금 마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은 이 글이라는 무게가 엄청나니까요. 예, 작가님의 책을 읽고
시와 글을 쓴다는 일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널리 읽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